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인데 벌써부터 시장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오늘 스그스그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리서치 랩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3점도 아깝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려면 골마 터진 부분들을 집중해서 규제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주택시장 쪽에 다양한 수요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투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주거시장의 목표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책들, 특히 15 대책은 투자자, 실수요자, 투기자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모두가 사기 어려운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사실은 자금이 풍부한 사람은 은행 대출을 안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은행 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이제 경기도까지 확장을 했잖아요. 확장을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LTV 일괄해서 40%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컸던 겁니다. 금융위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일부 수정을 했죠. 근데 3점짜리 대책이면 사실 안 내놓는 것만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있죠. 6.27 대책에서 보시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초강력 대책이다. 굉장히 충격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요법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파가 큰 겁니다. 서울 25개국 전체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동시에 지정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가서 이제 경험치를 보는 거죠. 2017년에 파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전체, 과천, 세종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거든요. 21년까지 오는 동안 전 국토의 절반이 규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더지 잡기식으로 잡았던 거죠. 근데 뭐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 이제 15 대책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크게 막고 거기서 풍선 효과가 최대한 덜 일어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시장에서는 강남 3구 외에 이제 한강벨트 쪽이나 이제 규제 지역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예요. 네.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삼았으니까 시장이 인식한 것보다는 굉장히 큰 충격요법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요법에서는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3점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증요법 중에서 어떤 구성원들의 타겟으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3점을 드린 거고 충격요법 면에서 보면 100점입니다. 도대체가 실수요자가 더 충격을 많이 받는 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그 시장에 얘기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모토에 네.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5 대책의 제일 큰 서두의 목표치를 보면 건전한 시장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쪽으로 자금을 돌려야 된다라는 목적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목적성에서 보면 부동산에 아예 전세금이든 혹은 매매 자금이든 대출을 받아서든 자기 자본이든 이런 것들이 아예 투입되는 것 자체를 지금 원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15 대책이 나온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분들이 좀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 시장에 봤을 때 한 열흘 정도간에 어떤 반응들이 좀 주로 나오던가요? 6.27 대책이 발표할 때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6억 원 한도 이상 받는 대상층은 극소수다. 한마디로 비중이 적다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대중들 시각에서 그 부분을 설득할 때는 사실은 설득력이 있죠.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6억 원 이상 대출 받는 경우가 실제로 드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득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 해주는 경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말미에 규제 지역에 의해서 LTV 40%를 넣었고요. 공급 대책인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슈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좀 있으면 규제 지역 확대되겠구나, LTV 40%로 묶이겠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이 보통 효과를 발휘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자가 이제 공급이 많이 될 거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97 공급 대책 발표하고 매매 가격들이 서울 중심으로 크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 15 대책이 나오니까 중산층 이하 서민이 이 대책을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 아니 왜 투기 수요는 안 잡고 왜 내가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있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사실은 6억 원 한도 규제는 일괄이잖아요. 보통 실수요자들은 대출해서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그러면 신생아 자녀들이 있으면 우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서민 실수요자는 금융을 통해서 이 양극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에서 최근에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언들이 논란이 된 게 좀 많습니다. 차관의 발언을 짚어보기 이전에 복귀영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에 15억 이하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다라고 하면서 그 후단에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변한 게 없는데 주거 사다리를 없앴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번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셨거든요.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맞는 지적이에요?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책 모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모기지 한도를 지난 6.27 대책에서 5천에서 1억 원 정도를 줄였어요. 근데 정책 모기지의 대상이 누구죠?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갈아타는 예. 분들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투기자는 아닌 거죠. 실수요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책 모기지를 줄였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의 한도도 줄였습니다. 정책 모기지에서. 사실은 이 15억 원은 당연히 고가 주택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경기권의 평균 가격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하고요. 서울은 한 지금 평균이 한 15억 정도 하니까 실제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서민 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제 아파트, 뭐 대단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형 면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10억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에서도 외곽지 이런 데로 가면 이제 9억 원 이하가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 아파트다 하면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 정도로 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또 되고 안 되고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민 실수요자들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실수요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무주택 실소유자인데 최근에 제 마음에 나쁜 의미로 불을 지핀 발언이 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때는 언제 오는 겁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때가 오나요? 이런 거죠. 열심히 모은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소득 구간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과거에 영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영끌이 원래 안 됩니다. 사실 6억 원 한도 제한을 하든 안 하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끌이 원래 안 돼요. 영혼은 담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대출 한도 줄인 건 차치하더라도 일반 대중들 한 40대 이하에서 평균 그 소득이라는 것들 기준에서 보면 보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 기준일 때.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연간 이제 연봉이 한 5천에서 6천 사이인 거잖아요. 1년에 이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따져봤을 때 정말 그 연봉 수준이 높으신 분들 빼고는 연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벌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최근 3년 사이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거나 서울 근교를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5천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3년 사이니까 연에 한 5천씩 모았어야 오른 만큼만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모아야죠. 모아서 살려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사 비용도 내야 되고 중개보수도 내야 되고 노후주택이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아서 주택을 마련하는 그 기준에서 본다면 외곽지로 빠지라는 얘기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서울 살지 말라라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최근에 그 한 국회의원 분께서 부동산 정책은 안 하고 왜 철책을 자꾸 세우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정책은 안 세우고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어딜까를 보면 되는 겁니다. 어딜까요? 신용도가 제일 낮은 사람,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 그리고 모아놓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특례대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가 DSR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득 구간들이 가장 낮고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6.27 대책에서 정책 모기지 한도를 다 줄였잖아요. 저는 그걸 줄일 때 왜 무주택자 위주로 쓰는 상품까지 한도를 줄일까? 추구하는 게 뭘까? 그래서 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저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는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살거나 서울 외곽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전세라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월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를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값은 오르고 있죠. 여전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월세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비율도 낮추고 전세 대출도 뭐 하다못해 지금 1주택자가 전세 살려고 그러면 2억밖에 안 해주면 월세화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반전세가 유행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결국은 월세죠. 근데 전세금이 월세화 되면 될수록 월세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금리보다 비싸요. 전월세 전환율이. 한 5에서 6% 되거든요. 대책 나온 지 열흘 만에 벌써 월세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전월세 물량이 회전을 못해서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월세화가 되고 월세를 거주할 때 돈 모으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더 안 보이죠. 3천만 원 모을 거 월세 내고 나면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인식은 대출을 규제하면 매매도 잡히고 전세도 잡힌다였습니다. 근데 웬 걸 안 잡혔죠? 근데 전세를 규제해서 전세가 잡히려면 월세가 빠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월세는 오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폭등 중입니다. 폭등까지나요? 네. 왜냐하면 최근 3년 돌아보세요. 대학가 원룸도 지금 웬만하면 70, 80입니다. 아파트는 웬만하면 뭐 150, 200 이런 거예요. 물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월세를 살면 살수록 돈은 모으기 어렵죠. 근데 전세는 상품이 희귀해졌습니다. 희귀제가 되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월세냐 매매냐만 남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힘들잖아요. 대출은 더 줄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안 줄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자기가 이제 집을 이동하려고 하는데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가면서 LTV 40%로 묶이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잠깁니다.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럼 여기선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매물 잠김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매도자도 줄고요. 매수자도 줍니다. 그래서 가격은 안 잡혀요.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시장이 이상하게 굴러가게 되네요. 시장의 메커니즘이 꼬여 있죠. 한 뎁스 깊게 안 보면 단면만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찍어 눌렀으니까 찍어 눌려야지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인 적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증명이 다 됐죠. 똑같은 행태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더 커진 거죠.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30대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별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현 시점에선 그러면 구리 부천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 집 마련 딱 두 가지입니다.